여러분 혹시 조선시대에 가장 많은 돈을 벌었던 직업이 무엇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왕이나 권세 있는 사대부 아니면 거상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조선시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던 진짜 슈퍼리치는 바로 통역관, 즉 역관이었습니다. 뭐? 통역관이요? 아마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통역사는 전문직이지만 흔히 재벌이라고 불릴 정도의 부를 축적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조선의 역관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언어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외교관이자 정보요원이었고 무엇보다 오늘날의 종합상상회장이자 재벌 총수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중국어, 일본어, 여진어 등 여러 언어를 마스터한 당신은 나라의 중요한 외교 사절단에 합류합니다. 임무는 통역. 그런데 이 통역이라는 것이 단순히 안녕하세요를 니하오로 바꾸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외교 사절단의 일원으로 외국에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공식적인 통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로가 바로 그들의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리는 황금빛 고속도로였죠. 조선왕조실록이나 여러 야사를 뒤져보면 역관들이 얼마나 엄청난 부를 누렸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심심찮게 발견됩니다. 당시 최고이직 관료의 연봉이 쌀 몇 석, 옷감 몇 필 정도였던 시대에 역관들은 집 한 채가 아니라 아예 동네를 통째로 살 수 있을 정도의 은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심지어 왕족이나 사대부들도 돈이 필요하면 역관에게 손을 벌려야 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들의 재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어떻게, 무엇으로 그토록 엄청난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통역만 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조선의 지정학적 위치, 당시 세계 경제의 흐름, 그리고 역관들만의 기발하고 때로는 대담했던 비즈니스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조선의 반도체이자 K-뷰티였던 특정 품목을 독점적으로 취급하며 중국 시장을 쥐락펴락했습니다. 오늘 언박싱 경제학에서는 조선의 슈퍼리치, 역관들의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단순한 통역사를 넘어 조선의 재벌이 되었는지, 그들의 부를 가능하게 했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지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채널 고정! 자, 그럼 먼저 역관이라는 직업의 본질부터 깊이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흔히 통역사를 언어 능력자로 생각합니다. 물론 역관도 뛰어난 언어 능력이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여진어 등 당시 조선 주변 강대국들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은 기본 소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역관은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중요한 외교 사절단에 반드시 포함되는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명나라 그리고 후에는 청나라로 떠나는 사신단은 단순한 외교 사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국익을 대변하고 때로는 생존을 위한 중요한 협상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때 역관들은 단순히 통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의 문화와 관습, 정치적 상황, 심지어 사신단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읽어내어 전달하는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마치 현대의 국가정보원 요원처럼 상대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원의 역할도 겸했던 것이죠. 이들은 사신단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번화한 거리를 걸으며 최신 유행을 파악하고 시장에서 어떤 물품이 인기가 많은지, 어떤 소문이 돌고 있는지 귀 기울였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조선의 외교 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나중에 설명할 그들의 사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게다가 역관들은 일반 관료들과는 다른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인이라는 신분이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양반 못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왕과 고위 관료들이 알 수 없는 외부 세계의 정보를 이들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외 소식, 무역 동향, 심지어 중국 황실의 은밀한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것이 역관의 입을 통해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보는 곧 권력이었고 이들은 그 권력을 기가 막히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짜 힘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였습니다. 당시 일반 백성은 물론 양반들도 함부로 국경을 넘나들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사신단만이 허가된 통행증을 가지고
해외를 오갈 수 있었죠. 그리고 역관은 이 사신단에 반드시 포함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이동의 자유가 바로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자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였을까요? 단순히 통역만으로는 재벌이 될 수 없다는 건 명확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조선의 역관들이 손에 쥐었던 황금알 낳는 거위의 정체를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조선의 반도체를 만들어냈는지 다음 챕터에서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긴장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역관들이 단순한 통역사를 넘어 재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바로 인삼무역에 대해 이야기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인삼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몸에 좋은 약재 혹은 선물용 고급 식품 정도로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중국인들에게 인삼은 단순한 약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병통치약이자 불로장생의 묘약이었고 심지어 신분과시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조선에서 생산되는 홍삼, 즉 붉은 인삼은 그 효능이 탁월하다고 알려져 중국 황실과 고위 관리, 부유한 상인들 사이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의 최고급 명품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K뷰티 제품이 전 세계를 휩쓸고 반도체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수출품인 것처럼 조선시대 인삼은 당시 동아시아 최고의 프리미엄 상품이었죠. 중국은 땅이 넓고 인구도 많았지만 기후와 토양 조건상 인삼 재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의 개성 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은 품질이 뛰어나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희소성과 압도적인 품질이 만나 인삼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조선에서 100냥에 팔리던 인삼이 중국에서는 1000냥, 아니 그 이상으로 팔리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무려 10배, 20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쯤 되면 황금알 낳는 거위라는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 이 인삼무역을 누가 독점했을까요? 바로 역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신단에 합류하여 중국으로 갈 때 공식적으로 허가된 물품 외에 개인적으로 인삼을 가지고 가서 팔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 상인들은 국경을 넘을 수 없었기에 역관들은 이 무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치 현대의 어떤 기업이 특정 국가와의 독점적인 무역권을 따내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이 인삼 무역의 중심에는 개성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인삼 재배와 가공 기술이 뛰어났던 개성 상인들은 역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개성 상인들은 인삼을 재배하고 가공하여 역관들에게 제공했고, 역관들은 이 인삼을 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가 팔아 막대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윤의 일부를 개성 상인들과 나누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임상옥입니다. 상도라는 드라마로도 유명한 임상옥은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역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인삼무역의 거상이 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인삼을 가지고 중국 베이징에 가서 당시 중국 상인들의 물량 공세를 역이용하여 인삼의 가치를 오히려 높이는 기가 막힌 마케팅 전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삼은 단순한 약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었고 역관들에게는 부와 권력을 안겨주는 마법의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이 인삼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대량으로 유통시킬 수 있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역관들만의 독특한 무역 방식, 팔포 무역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국가의 공식 통로를 자신들의 사적인 비즈니스에 활용했는지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자, 이제 역관들이 어떻게 인삼을 대량으로, 그것도 합법적으로 중국에 팔아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지 그 핵심 비결인 팔포 무역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팔포 무역이란 말 그대로 사신단이 중국으로 갈 때 공식적으로 인삼 8포를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된 무역을 의미합니다. 8포라고 하면 대략 480근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 480근의 인삼이 당시 얼마나 큰 가치를 가졌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당시 조선의 은화는 귀했습니다. 중국은 은 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중국으로 인삼을 팔면 막대한 양의 은화를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100냥 하던 인삼이 중국에서 1000냥 이상으로 팔렸다고 말씀드렸죠. 8포, 즉 480근의 인삼을 팔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은화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가치로 환산하면
웬만한 중소기업의 1년 매출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관들의 무역은 단순히 팔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식적인 지위를 10분 활용했습니다. 사신당이 움직일 때는 수많은 수행원과 짐꾼, 마차들이 동원됩니다. 이들은 이 공식적인 운송수단을 이용해 허가된 팔포 외에 비공식적인 인삼들을 더 많이 실어 날랐습니다. 마치 현대의 면세점 사업자가 공식적인 무역 통로를 활용하면서도 그 안에서 다양한 두바 사업을 벌이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죠. 아니, 오히려 더 대담하게 국가의 공식 통로를 자신들의 보따리상 사업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활용한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역관들은 자신들의 통역 능력과 정보력을 활용하여 중국 현지에서 인삼을 가장 비싸게 사줄 상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시장 동향을 꿰뚫고 있었고 누가 인삼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가격에 팔아야 가장 이득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가져다 파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분석하고 수요를 예측하며 때로는 가격을 조작하는 수준의 고도화된 비즈니스를 펼쳤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역관들은 중국 상인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때로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단순한 무역 관계를 넘어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역관들은 중국 고위 관료들과의 접촉을 통해 외교 현안에 대한 비공식적인 조언을 얻거나 때로는 뇌물을 주고받으며 자신들의 사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팔포 무역은 조선 정부도 어느 정도는 묵인했던 비공식적인 국가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역관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은화의 일부는 조선의 국고로 흘러들어가거나 사신단의 경비로 충당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역관들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그들은 그 돈으로 토지를 사들이고 노비를 늘리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이렇게 역관들은 단순한 통역사를 넘어 국가의 공식 통로를 활용한 종합상사이자 정보 브로커 그리고 초국가적인 상인으로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들의 팔포 무역은 현대의 보따리상이 국가 간의 관세 장벽을 넘는 방식과도 비슷하지만 그 규모와 영향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오직 돈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역관들의 진짜 무기였던 정보와 인맥, 그리고 그들이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역관들이 인삼무역을 통해 어떻게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단순히 인삼을 사고 파는 데 그쳤다면 오늘날 우리가 조선의 슈퍼리치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역관들의 진정한 힘은 바로 정보와 인맥에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부를 유지하고 심지어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할 수 있게 만든 진짜 무기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시 조선은 폐쇄적인 사회였습니다. 외부 세계의 소식은 극히 제한적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역관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중국 베이징의 번화가와 황실 주변을 드나대며 가장 생생하고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는 격변의 시기에 누가 다음 황제가 될 것인지, 어떤 정책이 펼쳐질 것인지, 심지어 중국 고위 관료들의 개인적인 동향까지 이 모든 고급 정보를 역관들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호기심 충족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조선의 외교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역관들 자신의 무역 사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특정 약재의 수요가 극지화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면 역관들은 조선으로 돌아와 그 약재를 미리 사들여 다음 사행길에 가져가 팔아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겠죠. 마치 현대의 주식시장에서 내부자 정보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에 더해 역관들은 중국 현지에서 광범위한 인맥을 구축했습니다. 중국의 고위 관리들, 유력 상인들, 심지어 황실의 환관들과도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때로는 위험한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협력자였습니다. 이 인맥을 통해 역관들은 무역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때로는 불법적인 무역까지도 눈 감아주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뇌물이 오가는 것은 물론이고 마치 비밀 결사처럼 서로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겁니다. 이러한 정보력과 인맥은 역관들에게 단순한 부를 넘어선 권력을 안겨주었습니다.
왕실이나 고위 관료들도 역관들이 가져오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역관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외교 정책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역관들이 중국 현지에서 조선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외교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중인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어 조선의 정치와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숨은 권력자였던 셈입니다. 역관들의 삶은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밀무역이 발각되어 처벌받거나 외교적인 문제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막대한 부와 권력을 쫓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이는 정보가 곧 돈이고 인맥이 곧 권력인 현대사회의 모습과도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관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성공과 몰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마지막 챕터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시대 통역관, 즉 역관들이 어떻게 단순한 언어 전문가를 넘어 조선의 슈퍼리치이자 숨은 권력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뛰어난 언어 능력,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독점적인 통로, 조선의 반도체였던 인삼무역,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정보력과 인맥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역관이라는 독특한 직업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와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외교관이자 스파이였고 거대한 무역회사의 총수이자 때로는 국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로비스트였습니다. 조선의 폐쇄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이들은 세계화의 최전선에 서서 동아시아 병제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 속에서 자신들의 기회를 포착했던 진정한 선구자들이었습니다. 개성상인 임상옥과 같은 거상들이 역관들과 손을 잡고 인삼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했던 사례는 오늘날 대기업 상사맨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는 모습과도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관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첫째, 정보의 가치입니다. 역관들은 외부 세계와의 유일한 소통 창구로서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고 이를 활용했습니다. 오늘날 정보는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그 속에서 진짜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분석하여 자신만의 통찰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관들의 사례는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정보의 중요성을 꿰뚫어 본 진정한 정보 브로커였습니다. 둘째, 네트워크의 힘입니다. 역관들은 중국 현지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인맥을 쌓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현대사회 역시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어떤 비즈니스든 어떤 직업이든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타인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는 오늘날에도 성공의 중요한 열쇠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셋째, 위험 감소와 기회 포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안전지대에 머무르기보다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 부와 권력을 쟁취하려 했던 그들의 대담함은 오늘날 기업가 정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물론 역관들의 부축적 과정이 항상 도덕적이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밀무역, 뇌물수수, 그리고 국가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했던 그림자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는 조선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조선의 역관들은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치열한 국제정세 속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부와 권력을 획득했던 시대를 앞서간 비즈니스맨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과거의 먼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언박싱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시대 역관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적 자극과 통찰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의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탐구하는 언박싱 경제학은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